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2021년의 첫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법률 얘기 나눌 텐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률, 그리고 가정,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의 법률, 여러 가지 법률 상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리는 눈의 양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충청과 전북 또 제주 산간에 최고 3cm, 수도권과 영서, 경북과 전남 내륙에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0도에서 8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도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1월 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월요일 만들어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김서지 씨, 황규락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어떻게 금, 토, 일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화면 보니까 제 얼굴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여기 나오신 분들 얼굴도 조금씩 커 보이는 그런 푸짐한 아침입니다.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굴이 커졌다니까. 예. 자, 첫 소식부터 가죠. 황규락 기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오늘은요, 좀 다정한 부부에 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다정한 부부면은 저희 부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제가 저희 부부 같은데요. 사랑꾼. 아유, 사랑꾼.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유튜브에서 좀 다정한 부부로 화제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인데요. 제가 나이가 우리 아저씨보다 많이 먹어갖고요. 아마 오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이 차이가 한 20년 넘게 차이 나는 거 맞아요. 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연상연하 부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한동안 큰 화제를 몰았습니다. 화제가 된 후에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 대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나이 차이가 많다고 그 논란까지 뭐 생길까요? 근데 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논란 정도 아닐까요?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요? 예, 논란이 된 이유는요. 놀랐다고? 그러니까 놀란 점. 그냥 논란 정도. 예,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두 사람이요. 정확한 나이 차이를 좀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속인 거예요? 이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27살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27살보단 더 많이 나 보이긴 해요, 솔직히. 몇 살 정도 차이 나요? 예, 정확하게는요. 예, 36살이 차이가 납니다. 36살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게 또 논란까지 갈까요? 그래서 이 그러게.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맞는지 아닌지로 말이 많기도 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한 프로그램에서는요, 두 사람 사이를 집중적으로 또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일부 이 유튜버들이 앞다퉈서 이들 부부를 만나 인터뷰도 하고 이들 부부가 스스로 해명 영상까지 한번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거 한번 해명 영상 보시겠습니다. 치킨 다방을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10년, 20, 30년 전에는 상호가 다방이었고 치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대가. 허가 자체도 휴게 음식점으로 돼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사실 제 직업이 창피하고 곱지가 않아서 애간상으로 볼 때 이렇게 악플이 이렇게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거고요. 이야기를 이제 다 저희는 이제 오늘로써 속 편하게 이제 다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저의 이제
뭘 했고 어떤 걸 했었고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오늘로서 다 말씀드린 거고 더 이상 거짓이 없고 이제 저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아니 뭐 거짓말한 건 나쁘지만은 두 사람이 나름 뭐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뭐 해명 영상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영상에서 좀 언급됐듯이 이 티켓다방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다정한 부부의 아내분이 예전에 티켓다방을 운영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 개인 방송에서 이 해명을 했습니다. 티켓다방 운영한 건 맞다. 그러나 성매매 같은 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조금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뭐 불법 행위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마냥 의심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밖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다른 논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투 논란입니다. 빚도요? 누가 누구한테 빚을 진 거죠? 이 빚이요. 아내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일수로 좀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갚지를 않았다는 거고요. 이들은 이제 해명 영상에서요. 이것도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 앞으로 성실히 갚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논란이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남편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남편이 뭐 조폭 출신이다, 뭐 조선족 출신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남성분이 해명을 했어요. 예, 남편분은 조폭 출신도 아니고 네. 조선족도 아닌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남편의 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초본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강원도 동해의 이 무코 출생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맞느냐. 그렇죠. 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짜 부분 그냥 이게 부부인 조작했다. 척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해명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 해명했습니다. 현재 이 둘은요, 사실혼 관계고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가 가장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런 논란의 불씨가 생긴 것 같은데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들 부부의 말에 의하면요. 일단은 아내의 언니분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대요. 이를테면은 언니가 왜 남의 아들 신세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 혼인신고를 못했고요. 다만 허락을 하면은 그때는 좀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있었어요. 네, 여기에 관해서도 남편분이 억울함을 좀 토로를 했는데요. 이 위장부부라는 대중의 의심 때문에 남편은 직접 이 시험관 이 시술 상담을 받은 병원 차트 기록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6년 전에 그러니까 아내 나이가 68살 때 난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하려고 했다면서 오죽하면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은 했겠냐 이러면서 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게 시험관 시술 상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사유리 씨 네. 때문에 정말 뜨거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법률을 찾아봤는데 이 생명윤리법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 해석상 사실 배우자가 없으면 뭐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그동안 법적 부분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근데 이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실무에서 네. 이제 그 의사분들이 이제 그 지침이 있거든요. 대한 산부인과 지침에 보면은 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시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의사들이 이 산부인과의 지침에 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만 해라. 특히 이제 법률혼 관계에서만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혼 관계라든지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꺼렸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말씀해주신 그 지침이 완화가 된 거죠? 예, 사유리 씨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되니까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제 허용한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개정이 됐는데 네. 아직 비혼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공청이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고 이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그러게. 네, 법률상 부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부라는 게 입증이 좀 쉽겠죠.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에 실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좀 중요한 부분이
동거를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에서 1년 이상 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는 걸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옮겨서 생활하는 사실혼 부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2명 이상의 제3자가요. 이 부부가 진짜 부부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혼 보증서를 써주고 정부위원회의 보증 동의서, 뭐 확인서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면 그 시험관 시술에 필요한 어떤 혼인관계의 실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 사실혼인지 아닌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혼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호칭이 달라요. 부부끼리는 여보야 여보. 그러잖아요.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야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나는 저 거예요. 부부인데 자기야 하는데. 아니 그리고 또 부부 맞는데. 그거 아니구만. 자기야 입증 좀 해봐. 요즘에 흔히 또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오빠라고 맞아요. 근데 사는 곳의 이웃들의 판단도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럴 수 이웃들이 보기에 부부 같았는지 아니지. 아니면 이웃들이 보기에 그냥 사는 것 같았는지 이것도 또 팔짱 안 끼고 다니면 부부야. 팔짱 안 끼고 다니면 부부인 겁니다. 네, 화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혼 관계 이 부분을 또 법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먼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아이들의 학습 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어머. 고발합니다라는 어머.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교사의 불륜이라 어머머, 그게 웬일이야. 학교에서도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네, 메시지가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약간 연인들끼리 수업 중 보러 가고 싶다. 참는 중. 어머머머머. 무슨 시간? 나 지금 사회 만들기 위한 면 보러 갈게. 오빠래요. 오빠 소쿨러 알러비. 오 마이 갓. 이야, 오빠 서클 알러비. 이거 연인들끼리 이렇게 대화. 연인들 완전 사랑 팍 불꽃 튈 때 그때 하는 대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빠 소쿨 알러빌 이건 사실혼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요, 두 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해요. 근데 두 사람은 전북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적인 사담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고 아니, 합니다. 업무용 메신지로 이런 거를 주고받았다고요? 네, 두 사람의 이 대담한 불륜 행각은요, 학교 안은 물론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10월에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제 다도체험관에 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두 사람이 학생들을 그곳에 있는 강사들에게 맡기고 몰래 빠져나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막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그 사진 찍어준 거를 이제 서로의 비밀 메시지 앱에 공유까지 했습니다. 체험학습도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학생들 자리 이탈하면 선생님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자리 이탈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이건 아니죠. 네, 이 밖에도 10월쯤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이 A 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B 교사가 와서 이거를 촬영하면서 막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장난치면서 하는 말들이 네. 주변에 있던 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보기에도 뭐지? 약간 좀 뭐 이상하다 뭐 이상한데? 이런 네. 정도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춘기가 빨라서 그래요. 5, 6학년이면 다 알아요. 애들 앞에서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네, 이 밖에도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애정 행각이 정말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실 안에서 좀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다수 발견됐고, 뭐 심지어 사적으로 만나서 관계하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서로 공유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더 큰 문제였던 건 이게 불륜이었다는 그래, 거 아니에요? 이거야. 네, 맞습니다. 예. 이 남자 교사가요,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여자도 2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교제를 이어갔던 겁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이 교사들의 이런 일탈이 5, 6학년 학생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보기에 짐작이 가능하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이걸 알고 있을 텐데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마도 이 학교의 대응에 약간 실망한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네. 되는데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이 된 후에 여교사 B 씨가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교장이 그러면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병가를 좀 내라 이렇게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A 교사를 불러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장이 3급 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사실을 축소 혹은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학교 측에서 사건 해결에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자 이 도교육청 감사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직접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 감사실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원 내용은 받지 않고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해라 뭐 이런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맞아.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랑 교육청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장수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네. 이제 민원 내용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두 교사가 자신들이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이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업 중에 자리를 이탈해서 뭐 현장 학습을 하는데 이탈해서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고 또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수업 중에 주고받은 적은 있었지만 교실 밖에 나가가지고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완전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그래, 그러니까 적절했어요. 약간 이런 경우 같은데 이게 네. 두 사람 데이트 사진을 비밀 예배 공유도 했고 이거 뭔가 증거 사진도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처럼 민원인도 이게 좀 제대로 조사한 게 맞나 싶어서 이 담당 장학사한테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두 교사가 뭐 허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담당 장학사가 자신은 경찰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밖에 조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선을 좀 그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실 안에서 신체 접촉 사진이 있고 또 근무태만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야죠. 네, 이제 민원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 물으니까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 날 장학사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건을 그제야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관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게시판에서 논란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청에서 감사에 나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 사건이 정말 크게 논란이 되자 지난 28일이죠.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요. 이렇게 냈는데요.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남녀 교사 간의 이 부적절한 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는데 다만 이번 논란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좀 일방적으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의 조사가 충분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교사를 또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글이 올라왔어요? 뭐 일단은요. 네.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두 교사 중징계 해달라. 이거였고요. 네. 두 번째가 두 사람이 모두 30대래요. 그러니까는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게끔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해달라. 뭐 이런 청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이 글쓴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이 징계 처분도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이 근무 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해가지고 아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도행위를 한 경우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고요. 그냥 그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이제 외도한 경우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거든요. 사건별로 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육계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달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이나 뭐 징계,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해요. 이 규정을 살펴보시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어떤 사유들에 해당이 돼서 공무원으로 아예 임용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거나 성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파면 또는 해임됐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육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륜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 형법상 간통죄는 어떤 처벌받는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뭐 임용시험을 아예 못 보게 막는다든가 아니면 뭐 중징계를 통해서 재임용이 아주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자, 두 교사의 일탈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봤는데 법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끼칠 영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잘 사는 법, 네. 가족, 이웃, 사회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지난주에도 필리핀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자, 필리핀에서 생긴 일입니다. 일단 뭔지 보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네? 뭘 믿지 마세요. 네. 저 아내들 남편을 믿지 남편을 마세요. 믿지 마세요. 누구를? 박수림을 믿지 마세요. 여보세요? 왜 아침부터 이거 후배가 뭘 믿지 마요? 뭘까요? 뭘 그쵸? 믿지 마세요? 누군가를 믿지 말라는 건데 정답은 네. 가족을 믿지 마세요. 가족을 믿지. 믿어야 왜 되는데. 가족을 믿어야 그러면 누굴 믿어? 그렇죠. 어떤 사연인지. 자,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요. 딸 역할은 서지 씨가 하고 아들 역할은 믿지 마세요. 정수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처음에 암 선고 받았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매달 꼬박꼬박 치료비 보내주는 딸 덕분에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잠은 잘 자요? 아이고, 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생활비 하기도 빠듯할 텐데 꼬박꼬박 치료비 내느라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에이, 알바 좀 더 늘리면 돼. 난 괜찮아. 아휴, 엄마 옆에서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못 가봐서 미안해. 아유, 넌 누구 닮아 그래 착하냐? 엄마 닮아서 그렇지? 아유 아니야 뭐 좋은 걸 본다고 안 와도 돼. 대신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사서 보내줄게. 아이고 괜찮아 애플망고. 효녀 딸 덕분에 열심히 치료받고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가 엄마한테 아니 너 왜 나한테 왜 그러냐? 오빠도 알고 있었지? 응? 나? 내가 내가 뭘 알아? 나 모르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엄마보다 오빠가 더 나빠. 엄마 병원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보낸 건지 알아? 알바를 몇 개나 하고 뛰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어 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돈 다 내놔. 착한 딸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동안 준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이미 다 써버린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고 궁금해. 이랬던 착한 이거 딸이 가족인데? 갑자기 돌변을 그래. 해서 네. 화를 내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이 사연은요, 30대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서 매달 70만 원을 병원비로 보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착한 딸이에요. 매달 70만 원 그 적은 돈 아니잖아. 정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A씨는요, 이 비용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까지 받아서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넉넉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진짜 그렇지. 돈을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 이거 힘들게 보낸 건데 이래도 됩니까? 예, 빠듯한 경제 사정에도 어머니가 말기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식된 놀이를 좀 다하기 위해서 크게 애를 쓴 건데 그런데 어머니의 이 위암 판정, 이 네.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반전이. 반전. 이게요, 이 최근 A씨가 어머니의 투병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딸한테 왜 그런 거짓말 했을까? 혹시 뭐 친딸이 아니었어요? 계모? 그런 건가? 친딸은 맞고요. 어머. 이 딸이 더욱더 화가 났던 것은 네. 이 어머니의 이런 사실을 자기 빼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가족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A씨한테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이 가족들이 A씨를 속여서 병원비를 받았잖아요. 네. 이 병원비를 이 생활비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머지 자식들만 친자식이고 네. 아니 이거 딸만 친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이상하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 이랬을까? 아니, 아르바이트 대출까지 하면서 정말 어렵게 어머니 병원비 보탠다고 보냈는데 그걸 가족들은 나만 모르게 하고 생활비로 쓰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딸의 배신감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배신감 정말 엄청 났던 것 네. 같아요. 이 딸이 지금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다고 네.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 형법상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할 예. 수 있습니다. 이 A 씨 가족들은요, A 씨의 어머니가 위암 말기다 이렇게 A 씨를 속여
그러니까 기망행위를 해서 재산상 처분행위, 그러니까 이 병원비 같은 것들을 송금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배웠잖아요. 네. 가족 간에는 형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 이 문들이 갇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생각 없이 박수림씨께서 방송하지 않는데. 법률 상식이 점점 쑥쑥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알아요. 네, 우리 형법은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범죄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가족끼리 한번 해결해 봐라 이런 취지인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씨 가족들도 모두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게 되는 거죠. 안타깝다. 근데 이게 직계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볼 수 있냐고. 그러면은 이거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하. 일단 가족 내에서 해결해라.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 너무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법이 개입을 합니다. 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부당하게 건너간 돈을 다시 지급받을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 가족 간의 형법은 적용이 안 돼도 민법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증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래 행위를 하잖아요. 돈을 꿔주거나. 근데 가족 간에는 그냥 무상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을 넘기거나 그걸 다 증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으로는 증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증여라는 건 한 번 이행이 되면 취소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뭐를 줄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할 경우에는 한 번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서면화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같이 돈을 넘겨준 경우에는 이미 이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뭔가 예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외가 없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지, 있지. 자, 증여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뭔가 협박을 통해서 줬다든지 아니면 속아서 준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번에 취소의 기회를 주기는 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착오 사실을 잘 입증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재단의 어떤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착오로 인해서 이런 증여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이랑 관련해서 윤주호 씨가 어떤 그 후원금 모금 행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모금 그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윤 씨의 어떤 사기 행위, 기망 행위에 속아서 이런 후원금을 증여했으니 이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착오 사실을 잘 주장하고 입증을 하면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 상처받은 마음은 그래요.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거 그럼요. 말이죠. 네. 자, 다음은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사생활 훔치는 이것을 잡아라. 네? 이것이요. 네. 사생활 이거? 훔치는 쥐를 잡아라. 쥐. 쥐를 잡자. 너 뭐가 사생활 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한 글자예요. 사생활 훔치는 눈을 잡아라. 잡아라. 눈이 사생활 훔쳐요. 누가 내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는 거야. 무서워. 네, 이게 자, 그런 얘기네. 네, 네. 어떤 사연인지. 자,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 딸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 범인 역할은 정수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딸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매일 밤 악몽을 꾸니 걱정되더라고요. 왜 그래? 수지야 왜 그래? 엄마! 저기 빨간 눈이 날 쳐다봐. 빨간 눈. 카메라 불인데? 아니, 뭐 어디에 빨간 눈이 있어? 아유, 야야, 아무것도 없어. 여긴 또 20층이야. 20층 창밖에서 누가 쳐다봐? 귀신인가? 아유, 요즘 같은 세상 귀신이 어딨어. 언니가 많이 허한가 보다. 아유. 밤마다 빨간 눈 귀신 타령을 하는 딸이 너무 걱정돼서 딸과 함께 잠들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딸이 악몽을 꿨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깜짝이야. 빨간 눈 또 쳐다봐. 아유, 글쎄 귀신이 어디 있다 그러냐? 아우, 정말 빨간 귀신 어디 있잖아. 저기. 빨간 귀신! 저기 빨간 귀신! 저기 귀신! 내 말이 맞지? 이거 꿈 아니지? 야, 귀신이 어딨어?
확인해 보면 되지. 빨간 귀신 같기도 하고. 봐봐. 샥! 이게 뭐야? 놀랍게도 빨간 눈의 정체는 귀신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범을 찾아냈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밤마다 남의 집에 이런 물건 띄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악몽에 시달렸다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뭐 악몽까지 시긴 아유 정말. 밤마다 내 딸을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사생활 침해를 한 이 물건의 주인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빨간 귀신이 실제로 존재했고 빨간 귀신의 정체를 찾아낸 거네. 네. 그죠? 네. 진짜 사람이 좀 기가 약해지면 헛게 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연속의 주인공도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모뎀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불빛들이 창문에 반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딱 놀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고층 아파트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귀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빨간 눈을 엄마가 봤다고 하니까 네. 분명 뭔가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게? 그 빨간 눈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네, 빨간 눈의 정체는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온에온에 불 들어온 거 맞네. 날아다니면서 네. 촬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드론이요, 밤마다 고층 아파트를 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요, 드론 한 대가 은은히 이 조명이 들어온 한 세대 앞에 무섭다. 집의 창문 앞에서 고정 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은은한 조명 앞에 돌았다는 게 조금 굉장히 거슬리는데 요즘 방송국이나 개인들이 드론 갖고 많이 촬영하잖아요. 그죠? 네, 이 드론에는요, 수십 배나 확대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렌즈가 장착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론이요, 이 집의 커튼이 열린 틈 사이로 이렇게 줌을 해서 이 어떤 한 남녀의 은밀한 시간을 촬영합니다. 아니 드론으로 뭘 찍었다고요? 아침에 그런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려졌어요, 이 사건이? 이게요, 이 2시간 정도 이 드론이 아파트를 막 비행을 하다가 오작동으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 40대 남성이 범인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아니 드론을 너무 비싸다. 누가 이걸 이용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드론을 검색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네. 뭐 소형 같은 경우에 3, 4만 원이면 구입을 하고 맞아요. 뭐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장착될 수 있는 것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12kg 이하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드론 사용하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렇죠. 이걸 악용하면 또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여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론 촬영 말고도 사생활을 엿보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CCTV입니다. 이 한번 문제를 내볼 텐데요. 네. 보안을 위해서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를 했다면 네. 이거는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내 집 앞이니까 합법. 내 집 앞, 같은데? 내 집 앞에 네.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 집 앞이면 합법이 되긴 하죠. 근데 상대한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되면 이건 불법이죠. 근데 내 집 앞이니까 내 집을 찍는 건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남을 보안상의 문제로 도움도 될 그러네, 거야. 내 집 앞이냐 나를 찍는 게 아니네. 내 집 안이 아니고 내 집 앞이잖아. 그러네, 맞지. 내 집 안에서 찍는 거, 내 집 앞에. 이게 실제 사례가 하나 네. 있는데요. 이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좀 가족의 보안이 좀 염려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복도 쪽 창문에 이 CCTV 2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딱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 이웃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보니까는 A씨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이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A씨와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CCTV 없는 곳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좀 예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만 나가도 CCTV 투성이고.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문제로 오히려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 싶기도 네. 한데. 지금 골목골목에 CCTV 없는 곳이 거의 없죠. 맞아요. 그렇다면 한번 네. 생각해보죠. 아까 이제 CCTV가 내 집 앞에 놓여있다. 네. 이거였잖아요. 네. CCTV를 내 집이니까 내 집 앞에 설치하면 합법이다. 아니다. 이 내 집 앞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찍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X. 내 집 앞이니까 합법이다 생각하면 O. 아니다. 그래도 함부로 그렇게 달면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오. 저는 그냥 세모.
이거 내 집 이거 앞이니까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설치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뭔가 일이 터졌어. 그 사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것도 합법이 되네. 합법이. 아니 근데 저는 합법이 합법. 아니 아까도 이제 잠깐 황교안 네. 기자도 얘기했지만 내 집 앞에 이렇게 있지만 찍히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저 불편하겠다. 방송도 초상권 뭐 이런 거 많은데. 그거 아니 걸릴 것 은밀하게 같은데. 어느 집을 찍는 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합법이지 않아요. 근데 범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카메라를 찍고자 하는 게 네. 뭔가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내 네. 집 앞에 해놨으면은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안전도 내가 지켜주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러네. 이게 합법이 아니냐.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고 전문가 나와 있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죠? 자, 원칙은 안 됩니다. 어. 예외가 이거고요. 원칙은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 사유지에서는 CCTV를 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내 집 앞에 다는데 내 집 앞이 다 사유지예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앞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아니네, 다른 사람들이 맞아. 지나다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네. 시안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각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찍히면 안 되고 이렇게 집만 찍히게, 내 집 앞에만 찍히게 그렇게 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면 그럴 경우에 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훼손됐으면 내 집 앞에 차만 딱 찍히게. 그렇죠. 그것만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면서요, 이 주민들의 갈등도 정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요, 일단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CCTV 갈등이요, 2018년에는 12건이었는데 지난해 2020년에는 1월부터 많이 10월까지 늘었다. 21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CCTV 관련해서 분쟁 사례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내 집 앞에서 담배 핀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이 성낸 사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B 씨라는 사람이 계단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담배 냄새 막 올라오면 진짜 짜증나. 네. 맞아요. 그 범인이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아. CCTV 영상에 앞집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B 씨가 앞집 사람의 휴대폰에 이 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했더니 네. 이 사람이 사생활 침해라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난리가 난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통로에서 담배를 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사과부터 해야 못하라고. 되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갔는데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B 씨에게 CCTV 각도를 조절해서 자기 집 현관문 앞만 비추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CCTV에 찍히는 영상들 중에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아파트에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습니다. 네, 네. 동대표도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A 후보랑 B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다퉜어요. 네. 근데 어느 날 B 후보가 딱 가니까 자신의 이제 사진이 이제 선거 이제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선거 사진이 훼손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CCTV를 보자. 관리소매사에 가서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경쟁 후보인 A가 가서 막 이제 사진을 훼손하는 걸 딱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CCTV 화면을 딱 찍어가지고 아파트 SNS에 막 올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일주일 동안 A 후보가 네. 나쁜 후보다 이렇게 막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A 후보가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분쟁 조정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범인은 잡아서 속은 시원했을 텐데 이거 그러면 이게 그냥 근데 그렇게 이걸 되나? SNS에 올렸으니까. 망쳐주려는 거야. 저쪽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죠. 저쪽에서는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다. 아니 어떻게 CCTV를 함부로 보면서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이나 오히려 자신의 얼굴과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막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그건 망신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게? 이 그러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것도 잘못이지만 CCTV 영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게시한 것도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럼 분쟁 조정위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게 이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선거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이나 CCTV를 허락 없이 이제 찍어가지고 올린 것은 개인정보 침해다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관리소,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이것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사무소도 이제 관리 소홀 의무가 있다고 해서 50만 원 지급을 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라든지 호텔 같은데 CCTV에 상대방의 이제 외도 장면을 잡으려고 이제 막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렇게 합니다. 법원에 빨리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근데 그게 절차가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다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보관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삭제하지 말고 보관만 해달라.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나중에 증거보정 신청하면 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근데 아무튼 통로에서 담배 피거나 이 선거물 훼손하고 이런 것도 잘못이지만 영상을 찍힌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이게 찍혔을 때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저 CCTV는 아니었는데 네. 그 예전에 결혼 전에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술도 좀 취하고 왜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상태에서 누가 착착 찍는 소리가 나요. 봤더니 저기서 누가 날 절 찍고 있는 거예요. 제 매니저가 일어나서 사진 왜 찍냐고 그랬더니 팬이라서. 팬은 좀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좀 예쁘게 포즈 취해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 삭제하라고 다시 찍어드릴게요. 예쁘게 이렇게 찍어서 다시. 잘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다 기분이 삭제하고 어떻게 뭐- 예쁜 걸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찍었어. 이게 좋아서 팬이라고 찍긴 찍었지만 몰래 찍히니까 기분이 좀 좋지는 않죠. 저도 네. 비슷한 경험이 네. 있는데요. 그 공연장이나 카페에서 저희가 자리에 앉잖아요. 네. 근데 제 앞 사람이 앞 커플이 셀카를 찍는데 그 가운데 제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런 거 있어. 네, 자리를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V를 해줘요. 그렇지. 그래서 네, 나중에 여유, 찍히고 여유. 웃으라고. 네.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진이나 뭐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지킬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쵸, 네.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 CCTV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까요? 네, 개인정보법상 이 CCTV를 길거리 같은 어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이나 뭐 화재 예방 같은 어떤 일정한 목적 아래 아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설치하고 관리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장소에 설치를 할 때도 반드시 이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받고 그 목적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지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영상기기를 조작하거나 활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사생활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무서워.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사실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카드 있어요. 쓰지, 어디 가면 다 찍히지, 그죠? SNS에도 막 네. 올리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궁금한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꽁트로 준비했거든요. 생활법률 주제 꽁트로 준비했는데 식당 사장 역할은 서지 씨가 하고 손님 역할은 정수 씨가. 네. 자, 사연서로 갑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마조마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문을 대체 어떻게 달아놓은 거예요? 내 이마 다 터졌네. 저 삼주. 참 오버하는 손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식당 문은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님 중에 19은 밀고 들어오려다가 종종 다치시더라고요. 그날은 남자 손님이 하도 박력 있게 문을 밀고 들어오다가 그만 문의 유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문 앞에 이제 당기시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잖아요. 안 보여요? 왜 밀고 들어오셔서 그래요? 그걸 누가 보고 들어와요? 진짜 이 문을 이렇게 만든 게 사장 잘못이지. 가만 있어봐. 팔이 안 움직여. 팔이 안 움직여. 내 팔 부러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기가 막혀. 남의 가게 문 박살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가게 문 어쩔 거예요? 저 얼마짜린지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필요 없고 취업이네요. 안 그럼 고소할 거야. 고소? 나는 고소 못할 줄 아나? 당장 문값 물어내요. 당기시오라고 적힌 문을 밀고 들어오다가 문 망가뜨리고 팔 다쳤잖아요. 치료비 요구하는 손님. 대체 누가 잘못한 거죠? 야, 이거 있을 법한 사연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A씨는 분식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출입문에 들어올 때 당기시오라는 문구를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문을 당기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오다가 유리문이 깨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문이 깨지면서요,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의 팔까지 다치게 됐습니다. 문도 깨졌고 손님도 다쳤고 이거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 네. 요만하게 써 있긴 해요. 당기세요. 근데 습관적으로 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하라는데 안 하는 거 좀 많거든요. 네. 뭐 안전거리 지켜라,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당기시온데 밀고 들어가는 거랑 고집스러워요. 급하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저도 그런 경험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당기시오라는 글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몸이 그냥 민 거예요. 근데 이게 껴버린 거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당겼는데 당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민망해서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조심히 나왔던. 그나마 얇아서 그 사람 지나갔네. 아니 근데 그게 푸시하고 풀 영어로 써져 돼 있어. 이게 저는 항상 헷갈렸어. 그럼 이렇게 그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네. 그런 거 굉장히 거슬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 그 상대방 오면서 이렇게 밀고 와. 아 그럼 이게 당기는 거였구나. 그때 근데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이게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는 문은 참 애매해요. 근데 네. 이렇게 당기시오 한 문은 밀면 여기가 이렇게 딱 막혀져 맞아요. 있어서 맞아. 안 밀리는 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는 거면 이게 그리고 동시에 둘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런 상황이면 이것도 애매해질 수 있어요. 네. 한번 알아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문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면 O, 아니다. 그 손님한테 책임이 있다. 이러면 X.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O. 이거는 오예요. 제가 알 것 같은 게, 그, 가끔 식당 가면, 뭐, 신발을 잃어버릴 경우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써놓잖아요. 그거 상황에 따라서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요? 그래도 써놨어도. 주인이 문에다가 써놓지 않았으면, 왜 우리 그러잖아. 커피 같은 것도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조심하시오. 써 있으면 책임이 아니라며. 근데 그래요? 그게 안 써 있으면 책임이래요. 근데 당기고 미는 게 안 써 있으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써 있으면. 써놨잖아. 그러니까 당기시오 했는데 그러니까. 밀어서 들어오실 경우에는 저희 식당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당기시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당겨야죠. 아니, 뭐 저 같은 일단 경우 썼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뭐 감정이입이 확 돼가지고 제가 다쳤잖아요. 제가 다쳤기 때문에 이건 물어줘야지. 이거는 요즘 애매하네. 배짱이네, 배짱이야. 안 돼. 내가 손님이 다쳤잖아. 배짱이야. 좀 어렵네요. 알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다. 꼭 그러더라. 예. 아니, 이런 경우가 또 변호사 잘 쓰면 시끄러워. 그때 달라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일방 잘못이 아니라 몇 대의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부싸움 이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만 잘못이다, 아내만 잘못이다 하기보다는 부부 쌍방이 잘못이다 이런 결론이 많은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식당 주인은 손님이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임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구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다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손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구가 있으면은 그걸 주의해서 당겨야 되는데 왜 밀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당 주인이 만약에 문구를 크게 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그 손님이 다쳤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배상받을 게 뭐 500만 원을 깎일 수가 있어요. 이걸 과실상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식당 주인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손님이 다치지 않게 주의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하게 써가지고, 난 못 봤다. 이러면 가서 확인해보면, 진짜 조그만해. 이럴 수 있는데, 이만하게 써. 못 볼 수가 없는 상황. 근데 말씀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 안타깝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하셨다고 봐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미시오라고 적혀있든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밀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날 것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온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문을 밀었을 때 밀리지 않도록 어떤 고정장치를 해놓는 다든가 아니면 문을 밀었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실내 환경을 잘 정비해 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전적으로 고객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신발 말이에요, 신발. 네, 신발. 신발 잃어버리면 어쨌든 그쪽
쪽에서 책임을 좀 책임져야 져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신반 부인신 씨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전히 손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네. 반드시 말을 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 갈 때는 너덜너덜한 신발 신고 가시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 괜히 고가의 신발은 밥 먹다가도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누가 가져가나 이렇게 쳐다보게 보게 되는 되죠.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것도 있어요. 왜 식당에 기름이 이렇게 고깃집 같은 경우에 바닥에 기름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미끄럽단 미끄러워서.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미끄러지면 더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식당에 책임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뜨거운 음식 있잖아요. 네. 뜨거운 음식을 날르다가 막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다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식당에 책임이 있지만 손님의 부주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같은 맞아. 경우는 뛰어놀지 못하게 부모님이 이제 막아야 되고 또 미끄러질 경우에 손님 스스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피해 금액이 감경될 수 있으니까 손님도 조심하시고 식당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식당에서 손님들 저기 주방 서빙하시는 분들 보면 뚝배기 들고 오면서 자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이들 막 피하고 사람들 이렇게 그거 조심해야 피하고 돼. 있는데 뜨겁습니다. 저기서부터 막 외치면서 와요. 그럼 조심해야 돼. 그거는 그분이 실제 들고 오는데 내가 뜨거워서 그래. 아,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춥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눈도 많이 오고. 아 그러는데 조심해야지만. 내 집 앞에 그 눈 있잖아요. 그 내 집 앞에 눈 있는데 안 쓸었어.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내 집이 요만큼이잖아.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야. 상가 앞에. 상가 앞에 요거. 그거 안 쓸어서 누가 거기서 쫄딱 미끄러졌어. 이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집 관리소를 그럼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것도? 그런 경우에 치워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네. 치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칠 경우에는 다 이제 피해 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내 집 앞에 눈은 치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행인이 가다가 다치면 손해배상 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 맨날 얘기 그냥 들으니까. 갔는데. 저 얘기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집이 꼭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없어도 되겠네.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눈 안 치우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말거나 그 사이를 질주하죠. 네, 우회전 차량이 끼어든 이거 위험하다, 진짜.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회전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가 손 쓸 새도 없이 아이고. 네, 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이고야. 야, 차 사고보다 사망률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는 정말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얼어서 또 빙판인 곳이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오토바이 운전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뭐야? 네, 지난주 한 도로인데요. 미끄러워서. 그렇지. 제동이 안 어머, 되지. 그쵸. 뒤에 거죠. 오토바이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죠. 이렇게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요,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대박. 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까지 넘어지고 저거 뭐 속수무책이죠, 저런 상황. 네, 바로 속도를 멈추지 못한 차량이 충돌한 이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CCTV로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빙판길이라는 게 보이네요.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찔하다.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빨리 2차 달려요, 사고도 그리고? 그렇고 이게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한 게 크게 다쳐요. 진짜. 그래서 위험한데 생명까지 잃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요, 그래서요, 이륜차 사고, 이런 그 중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요즘에 음식 시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안 나오네요. 음식 시켜 드시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음식을 배가 시켜 고픈데. 배달시켜 먹는 분. 네, 비대면 서비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런 배달 시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달 플랫폼에 따르면
따르면요, 이 오토바이 배달 신규 기사가요, 지난해 1월에는 1,300명에서 4월에는 4,000명으로 무려 2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 배달 업체 통계에 좀 따르면요, 지난해 3월에는요, 배달 주문이 약 1,000만 건. 1,000만 건이고요. 동기 대비 10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1,000만 건이면 야. 와 엄청 시켜 드셨네. 근데 우리가 꼭 시킬 때 그러잖아. 빨리 갖다 주세요. 맞아요. 요거 맞아요. 꼭 붙여요. 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갖다 달라니까 빨리 움직이려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막 속도를 내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CCTV 화면에서 그거 맞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의 생명은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서두르시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배달 기사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콜 경쟁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거리인데요. 네?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기도 하고요. 다른 오토바이는 인도로. 인도에 올라서서 사실 보행자 많이 사이를 봐요, 이렇게 저런 위험하게 질주합니다. 진짜 역주행은 목숨 거는 거야 저거. 그런 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그 역주행은 자기 목숨이 달린 거니까. 안 돼. 배달 오토바이의 질주는 아이고, 이렇게 봐. 고스란히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은 저렇게 된다니까요. 네. 너무 아찔한데요? 네. 아, 이게 운전을 해갖고 저렇게 역주행도 하고, 아이고. 아우, 좀 크게 다치죠, 저러면. 네. 아, 저렇게 하면은 역주행하고 이렇게 다니는 오토바이도 문제지만 그 길을 다니고 있는 보행자들한테도 위험하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행자들도 정말 위험합니다. 아유, 그럼요. 이 헬멧에는 이분들이 별다른 안전장비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2020년 말 4월 말 기준으로요, 교통사고 사망자가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배달 기사님들 사정도 이해가 되는 게 배달이 몰릴 때는 손님들이 왜 빨리 안 오냐, 식당에는 아직 독특하죠. 갔냐 막 이러면서 네. 심지어는 리뷰까지 그렇게 막 배달이 너무 늦는다고 평가를 막 절하하고 그렇죠. 평점하는 거. 네. 이 배달 기사분들이 도로의 제한 속도 자체를 신경 쓰지 못하세요. 급할 때는 뭐 원래는 시속 60km로 달려야 되는 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시고 신호도 거의 지키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게다가 주로 이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또 그 스마트폰으로 콜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시다가 거의 뭐 매일 한두 번씩은 아찔한 상황을 경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거 보세요. 네,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때문인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요, 당장 고객들한테 안 좋은 소리 또 들어야 되고 네. 업체의 평점 관리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평점이 낮으면 뭐 안 좋은 점도 당연히 뭐 많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별 5개, 별 4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 배달 기사를 관리하는 업체의 평점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위험한 질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배달업체의 경우에는요, 평점을 이렇게 매깁니다. 이 고객이 배달 기사를 평가한 점수, 그리고 배달 기사의 주문 수락 여부, 또 이 주문 수락 뒤 배달을 완료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점을 매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슷한 위치에 많은 배달 기사분들이 있으면은 이 평점이 높은 분 순서대로 콜이 담깁니다. 이렇게 콜이 이렇게 배분되기 때문에 이 배달 기사분들이 평점 관리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네요. 그 빨리 배달해 줘야 높은 점수를 맞아. 받고, 그리고 콜도 빨리 소화해야 높은 점수를 받고. 아, 이러니 빨리빨리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지난 28일부터요. 이륜차 음식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요,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요, 업주는요, 종사자에게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빠른 속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니, 저는 배달 음식 시킬 때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 와주세요를 체크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화면에 표시가 되던데,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이제 강요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는요, 배달 종사자를
고용할 때 이륜차 면허 그리고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또 이것을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해서 배달 종사자분이 도로교통법을 어긴다면은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확실히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만들었네요. 이제 뭐 빨리빨리 뭐 이걸 강요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게. 네, 그 외에도요.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후진하는 흰색 차 뒤로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죠. 네. 잠시 그런데? 뒤에 오토바이는 갔던 길을 되돌아서 흰색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왜 그래? 어머. 네, 이 운전자 후진하는 차량에 그대로 돌진해서 부딪히거나요. 앞으로 나오는 차를 보고도 그대로 충돌하죠. 네,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차량에 발목을 들이미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겁니다. 아이고, 또 보험 사기 같은 거네. 이거 고의로 내면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죠. 이거 처음 사고 장면은 오토바이 이거 안 부딪혔어요. 근데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네. 오토바이는요, 심지어 자신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네. 허위 신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면 배달원이 맞긴 맞아요? 배달은 부업이었고 주업이 바로 보험 사기였는데요. 주업이 보험 사기야. 이 남성은요, 이런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무려 1,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악의적인 범죄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덜미가 잡혔어요? 이 꼬리를 잡힌 게 바로 이 사람의 SNS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사고로 다쳤다면서도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겁니다. 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3, 4일 만에 프리다이빙을 한 거죠. 저기 프리다이빙.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남성은요, 보험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오토바이 보험 사기가 요즘에 조직적으로 또 있고 막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흰색 승용차가 주차하기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데 네. 차가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에 이렇게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네. 또 다른 사고 영상도 있는데요. 네. 자, 보시면요. 정말 늦은 시간입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네, 안전거리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이렇게 따라오다가 후진하는 순간에 오토바이와 충돌해 결국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요, 올해 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 사례들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은요, 지난해 배달 대행 업체를 가장해서 총 30억 원의 규모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200여 명을 적발을 했습니다. 많다. 대부분 이분들이요, 10대에서 20대 초반이래요. 그래서 고의로 150건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0여 번이면은 뭐 이거 조직범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네, 최근 한 지역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들끼리 벌인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짜고 친 그런 사기였네요. 그러네. 사고. 그렇습니다. 네. 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수 있고 만일에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거나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 처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사기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1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다 같이 힘 한번 내보시자고요. 네, 월요일 또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